아줌마, 당신 남편이 뭐 사단장이라도 돼? 억울하면 지금 당장 핵이라도 타고 와보라 그래.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수백 명의 가족들이 지켜보는 면회 현장에서 늦둥이 막내 동생이 특수부대 여교관에게 군홧발로 무참히 짓밟히는 것을 목격해야 했던 한 누나의 사연입니다. 그녀가 울부짖으며 항의하자 교관은 이게 군대라며 비웃었고 부대 전체가 이 끔찍한 폭력을 묵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절망 속에서 건 전화 한 통. 잠시 후 강당의 문이 박살나듯 열리고 그들이 감히 상상조차 못했던 진짜 별이 강림하면서 오만했던 부대는 그야말로 생지옥으로 변해버립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 것 같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모음집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 내부의 공기는 답답할 정도로 따뜻했다. 고윤아는 조수석에 앉아 자신의 무릎 위 하얀색 쇼핑백의 손잡이만 무의미하게 만지작거렸다. 쇼핑백 안에는 그녀가 어젯밤 늦게까지 직접 구운 쿠키와 늦둥이 막내 동생 고민준이 노래를 부르던 최신형 무선 이어폰이 들어있었다. 값비싼 선물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마음이었다. 그 마음이 오늘따라 유난히 무거웠다. 긴장 풀어 유나야. 동생 보러 가는 날인데. 운전대를 잡은 남편 강민혁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낮고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유나는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앙상한 겨울나무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경기도 외곽 서울을 벗어난 지 1시간이 넘자 풍경은 급격히 스산해졌다. 오늘은 대한민국 육군 최정예 부대 707 특수임무단의 가족 초청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유약하고 내성적이던 막내 동생 민준이 그곳에 이병 계급장을 달고 서 있을 터였다. 민혁 씨, 난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 애가 왜 하필 707이었는지. 어릴 때부터 책만 파고들던 애였잖아요. 당신 부대도 아니고. 하필이면. 유나의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의 아버지는 육군 장성이었다. 평생을 군에 헌신했지만 10수년 전 불의의 작전 사고로 순직했다. 아버지의 군복, 아버지의 훈장,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이 남긴 트라우마는 유나에게 군대라는 단어를 양날의 검으로 만들었다. 그런 아버지를 동경했던 것일까? 민주는 대학 입학을 미루고 자원입대를 택했고 그것도 모자라 가장 험하다는 특수임무단에 지원했다. 강한 군인을 동경하는 건 군인 가족의 숙명 같은 거야. 민혁이 한 손을 뻗어 유나의 손을 가볍게 쥐었다. 민준이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아이야. 707은 사람을 강철로 만들지. 걱정 마. 내가 있는데. 유나는 남편의 손을 마주 잡았다. 육군 소장. 대한민국에서 가장 빨리 별을 단 사나이 중 한 명이자 수도군단의 부군단장. 남편은 그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방패였다. 하지만 그 방패가 지금 민준이 속한 부대를 직접적으로 지휘하는 것은 아니었다. 707은 그들만의 왕국이라는 말을 어렴풋이 들어왔다. 바로 그때였다. 부대 정문이 시야에 들어오기 직전 민혁의 군용 암호와 휴대폰이 날카로운 비프음을 냈다. 민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합참입니다. 짧은 통화. 알겠습니다. 즉시 복귀합니다. 그는 갓길에 차를 세우며 유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미안함이 서려 있었다. 북쪽에서 약간의 소란이 있나 봐. 내가 지금 당장 용산으로 들어가 봐야겠어. 합참의장 호출이야. 지금요? 민준이는 미안해 유나야. 정말 미안해. 민혁은 이미 유턴을 준비하고 있었다. 내가 먼저 부대 정문 위병소에 연락해 둘게. 당신 먼저 들어가 있어. 일 처리되는 대로 1시간
아니, 2시간 안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따라가지. 응. 하지만 먼저 들어가서 민준이 얼굴 보고 맛있는 것도 먹여. 내가 가면 민준이도 불편할 거야. 나 없이 편하게 있다가 내가 데리러 갈게. 그의 말은 합리적이었지만 유나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차가 부드럽게 유턴하여 정문 앞에 그녀를 내려주었다. 민혁은 창문을 내리고 다시 한번 말했다.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해. 알지?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검은색 세단이 쏜살같이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녀는 쇼핑백을 고쳐들고 거대하고 위압적인 707 특수임무단의 정문을 바라보았다. 흑표부대. 검은 표범이 이빨을 드러낸 부대 마크가 그녀를 노려보는 듯했다. 유나는 마른 침을 삼키고 홀로 그 사자의 소굴로 걸어 들어갔다. 이병 고민준 보호자 고유나님. 확인되셨습니다. 저쪽 안내 차량을 타고 강당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위병소의 확인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다. 남편이 이미 손을 써둔 덕분이었다. 유나는 다른 가족 4~5명과 함께 작은 버스에 올라탔다. 버스가 부대 안으로 들어서자 그녀는 자신이 완전히 다른 세계에 들어왔음을 직감했다. 일반적인 신병교육대와는 차원이 달랐다. 모든 건물이 낮고 견고했으며 색채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무채색의 요새였다. 연병장에는 사람 키만 한 타이어와 거대한 로프가 널려 있었고 저 멀리서는 날카로운 총성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부대원들은 마주치지 않았지만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검은색 특수복을 입은 조교들의 모습은 마치 그림자처럼 빠르고 서늘했다. 버스가 가족 초청 행사장이라고 쓰인 강당 앞에 멈췄다. 유나가 상상했던 떠들썩하고 감동적인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었다. 강당 내부는 넓었지만 조명은 어두웠고 수백 명의 가족들이 모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처럼 조용하고 엄숙한 공기가 흘렀다.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었다. 유나는 지정된 좌석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다. 대부분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이었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자부심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때 단상 위로 한 사내가 올라섰다. 다부진 체격, 칼처럼 각 잡힌 전투복. 707 특임단장 마동철 대령이었다. 안녕하십니까? 흑표부대 단장 대령 마동철입니다. 마이크를 타고 울리는 그의 목소리는 기름지고 자신감이 넘쳤다. 그는 가족들을 향해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미소는 유나의 눈에 어딘가 부자연스럽고 과장되게 보였다. 귀한 아들들을 이 험한 곳에 보내주신 부모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훑어보았다. 여러분은 아들들을 군대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1%의 인간 병기를 만드는 용광로에 보낸 것입니다. 이곳 707은 놀이터가 아닙니다. 강당의 공기가 한층 더 무거워졌다. 이곳의 전통은 강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아들을 파괴할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나약함, 게으름, 그리고 민간인으로서의 모든 찌꺼기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우리는 진짜 사냥개, 흑표범을 창조할 것입니다. 유나는 속이 메스꺼워지는 것을 느꼈다. 파괴, 창조, 사냥개. 그가 사용하는 단어들은 생명에 대한 존중이 아닌 도구를 만들어내는 공학자의 그것과 같았다. 오늘 그 혹독한 담금질의 일부를 여러분께 선보이고자 합니다. 마 대령이 손짓하자 강당의 조명이 꺼지고 단상 위로 강렬한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졌다. 특수임무단의 대테러 격술 및 근접 전투 시범을 시작하겠습니다. 시범은 본 부대 최우수 교관 하지은 중사가 통제합니다. 암전 속에서 그림자 하나가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여성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뿜어내는 기세는 방금 전마 대령을 압도했다. 크지 않은 키 하지만 빈틈없이 압축된 근육.
검은색 교관복을 입은 그녀의 얼굴은 화장기 하나 없었고 눈빛은 마치 죽은 동물의 것처럼 공허하고 차가웠다. 그녀가 하지은 중사였다. 훈련병. 입장. 하 중사의 목소리는 여자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낮고 거칠었다. 무대 양쪽에서 20명 남짓의 훈련병들이 군홧발 소리를 맞춰 뛰어들어왔다. 그들은 완벽한 오와 열을 맞춰 무대 위에 도열했다. 유나는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 속에서 동생을 찾았다. 그리고 찾았다. 맨 뒷줄 가장 구석자리. 2달 만에 보는 민주는 유나가 알던 그 아이가 아니었다. 햇볕에 그을렸지만 뺨은 해골처럼 움푹 패였고 커다란 전투복은 텅 비어 보였다. 무엇보다 그의 눈, 초점 없이 바닥만 내려다보는 그 눈동자에는 어떠한 생기도 남아있지 않았다. 유나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을 움켜쥐었다. 시범 시작. 하지은 중사의 고함과 동시에 훈련병들은 기계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유나가 상상했던 절도 있는 시범이 아니었다. 거의 실전에 가까운 격투였다. 훈련병들은 짝을 이루어 서로를 가격하고 내동댕이 쳤다. 악! 하는 짧은 비명과 퍽! 하는 둔탁한 타격음이 마이크를 타고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몇몇 가족들은 너무나 살벌한 장면에 질린 표정으로 눈을 가렸다. 하지은 중사는 그 살풍경한 무대 위를 마치 유령처럼 떠돌았다. 그녀는 훈련병들의 동작이 조금이라도 무뎌지거나 혹은 상대에 대한 배려가 보이면 즉시 개입했다. 여기가 내 놈들 안방이냐? 죽여. 적을 죽이라고. 그녀는 한 훈련병의 멱살을 잡아 그대로 바닥에 매다 꽂았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훈련병이 신음을 토해냈다. 유나는 저러다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마동철 대령은 그런 하중사의 모습을 무대 옆에서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유나의 시선은 오직 민준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민준은 파트너와 함께 약속된 동작을 수행하고 있었지만 그의 몸짓은 눈에 띄게 느리고 위태로워 보였다. 그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파트너가 그를 가격하려 하자 민준은 방어하는 대신 본능적으로 눈을 감고 몸을 움츠렸다. 그 찰나의 순간을 하지은 중사는 놓치지 않았다. 모든 동작이 멈췄다. 하 중사가 손을 들어 시범을 중단시켰다. 강당 안에는 훈련병들의 거친 숨소리만 가득 찼다. 이병. 고민준. 하 중사의 목소리는 방금 전의 고함과 달리 뱀이 속삭이는 것처럼 낮고 섬뜩했다. 그녀는 천천히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걸어 맨 뒷줄의 민준에게 다가갔다. 민준의 어깨가 경련하듯 떨렸다. 앞으로. 민준이 비틀거리며 대열 앞으로 걸어 나왔다. 스포트라이트가 그를 비췄다. 창백한 얼굴, 공포로 질린 눈. 유나는 의자 손잡이를 부서져라 움켜쥐었다. 이병 고민준. 하 중사가 민준의 주위를 천천히 돌며 말했다. 내 놈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기어들어왔지? 대답 안 해. 707 특수임무단입니다. 민준이 거의 울먹이듯 소리쳤다. 그런데 내 놈은 지금 뭘 했나? 적 앞에서 눈을 감아? 내 놈의 아비도 군인이었다지. 유나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그녀가 알고 있었다. 어떻게? 내 아비가 그렇게 가르치던가. 적 앞에서 눈을 감고 살려달라고 빌라고. 그딴 놈이 무슨 낯짝으로 죽은 아비 얼굴에 먹칠을 해. 그것은 훈련이 아니었다. 명백한 인격 모독이자 돌아가신 아버지까지 끌어들인 잔인한 폭력이었다. 민준이 분노와 수치심으로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쭈. 눈빛 봐라. 하 중사는 그렁그렁한 민준의 눈물을 보았다. 그리고 비웃었다. 이 새끼가 감히 교관 앞에서 눈물이나 찔찔 짜?
그 순간 하중사의 군홧발이 번개처럼 날아올랐다. 퍽 소리와 함께 그녀의 군화가 민준의 정강이를 정확하게 걷어찼다. 민준이 비명을 삼키며 비틀거렸다. 내놈 같은 기생충 새끼는. 하중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민준이 균형을 잃고 쓰러지려 하자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가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민준의 복부를 군홧발로 짓밟았다. 커! 민준의 입에서 공기가 빠져나가는 소리가 났다. 그는 새우처럼 몸을 말고 바닥에 쓰러졌다. 그리고 그 위로 하중사가 다시 한번 군홧발을 들어 올렸다. 안 돼! 멈춰요. 유나의 비명이 정적에 휩싸인 강당을 갈랐다.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의자에서 일어났는지, 어떻게 무대 앞으로 달려나갔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바닥에 쓰러져 경련하는 동생의 모습과 그를 다시 짓밟으려 들어 올린 하지은 중사의 군홧발만 보였다.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당장 멈춰요. 살인이야 이건. 유나가 무대 위로 뛰어오르려 하자 무대 아래에 대기하고 있던 2명의 조교가 그녀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민간인은 물러나십시오. 방해하지 마십시오. 이거나. 내 동생이야. 저 여자가 내 동생을 죽이려 한다고. 유나는 미친 사람처럼 발버둥 쳤다. 수백 명의 가족들이 경악과 공포에 휩싸인 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 중 누구도 감히 나서지 못했다. 그들은 군대의 힘 그리고 하지은이라는 여자가 뿜어내는 살기에 압도당해 있었다. 하지은 중사는 민준에게서 발을 떼고는 천천히 무대 가장자리로 걸어왔다. 그녀는 조교들에게 붙들려 울부짖는 유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 눈빛에는 일말의 당혹감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경멸과 귀찮음만이 가득했다. 아줌마. 그 한마디에 유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여긴 군사구역입니다. 아줌마 같은 민간인이 끼어들 때가 아니라고. 하중사는 조롱하듯 말했다. 당신 눈에는 이게 폭력으로 보이나? 이건 훈련입니다. 당신 동생이 약해 빠졌으니까 내가 지금 군기를 주입하는 중이라고. 알겠어요? 무슨 군기를? 저렇게 사람을 밟아. 당신 미쳤어? 제정신이야? 미친 건 당신이겠지. 하중사는 코웃음을 쳤다. 당신 같은 아줌마들이 내 새끼 하니까 요즘 군대가 이 모양 이 꼴인 거야. 당신 동생이 여기서 이 정도도 못 버티면 전쟁 나면 제일 먼저 죽어. 내가 지금 사람 하나 살리는 중이라고. 궤변이야. 당장 당신 상관 불러. 단장 나오라 그래. 유나가 소리쳤다. 상관? 하중사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농담을 들은 사람처럼 웃었다. 저기 계시네. 마동철 단장님. 유나의 시선이 무대 옆으로 향했다. 마동철 대령은 팔짱을 낀 채 이 모든 상황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유나와 눈이 마주치자 아주 곤란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지만 하지은 중사를 제지할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다. 그는 이 상황을 묵인하고 있었다. 유나는 절망했다. 이들은 모두 한패였다. 이 거대한 요새 안에서 그녀는 완벽하게 혼자였다. 이거나 놓으라고.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으로 조교들의 손을 뿌리치려 애썼다. 그 순간 주머니 속의 휴대폰이 손에 잡혔다. 민혁. 남편이었다. 그녀는 거의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꺼내들었다. 어딜? 조교 한 명이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유나는 필사적으로 몸을 비틀며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유나야? 왜? 민혁 씨, 제발 와줘. 민준이가 맡고 있어. 저 여자가. 하중사라는 여자가. 군홧발로. 민준이를 짓밟았어. 피를 토해.
유나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울부짖었다. 수화기 너머의 민혁의 숨소리가 순간 멈췄다. 뭐? 유나야, 다시 말해봐. 누가 누굴 밟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강민혁의 목소리는 이미 부드러운 남편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천 명의 병력을 호령하는 지휘관의 날카로운 음성이었다. 하지은 중사. 저 여자가. 단장이 보는 앞에서 유나가 울음에 무너져 말을 잇지 못하는 사이 하지은 중사는 그 광경을 어이없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유나를 붙잡고 있던 조교들에게 손짓으로 내버려 두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리고는 유나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남편한테 일러 바치는 거야, 지금? 하 중사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조롱이 담겨 있었다.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전화를 붙들고 우는 유나와 그녀를 비웃는 하 중사를 바라보고 있었다. 당신 남편이 뭐라도 돼? 육군 본부에라도 근무하시나? 하 중사는 주변의 다른 가족들을 향해 과장되게 외쳤다. 여러분, 이 아줌마 좀 보십시오. 동생 훈련받는 게 불쌍해서 남편한테 울면서 전화를 합니다. 이러니까 맘충 소리를 듣는 겁니다. 몇몇 가족들 사이에서 당혹스러운 웅성거림이 일었다. 하지만 하 중사의 기세에 눌려 누구도 유나를 변호하지 못했다. 당신 남편 계급이 뭔데? 원사? 아니면 소령? 707에 아는 사람이라도 있나 보지. 하 중사는 유나의 턱 밑까지 얼굴을 들이밀며 속삭였다. 아니면 연대장쯤 되시나? 그래서 지금 당신 남편이 여기까지 헬기라도 타고 올 것 같아? 그녀는 유나의 손에서 휴대폰을 거칠게 빼앗으려 했다. 1이네. 군사보안구역에서 함부로 통화하는 거 아니야. 안 돼. 내놔. 유나가 휴대폰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꽝. 강당의 육중한 철제 정문이 폭발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양쪽으로 거칠게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눈부신 역광 속으로 검은색 베레모와 완전 무장을 한 헌병 특임대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강당 내부로 산계하며 가족들을 향해 외쳤다. 전원 그 자리에 꼼짝 마. 손머리 위로. 가족들이 비명을 지르며 웅크렸다. 마동철 대령이 경악한 표정으로 단상에서 뛰어내려왔다. 이게 무슨 짓이야? 여긴 707이야. 당장 무기 버려. 하지만 헌병들은 마 대령의 말을 무시했다. 그들은 누군가를 위해 길을 열었다. 암흑 속에서 또각. 규칙적이고 무거운 군합발 소리가 강당 중앙을 가르며 다가왔다. 헌병들 사이로 한 사내가 걸어 나왔다. 그는 용산에서 급히 오느라 전투복 차림 그대로였다. 하지만 그의 전투복 어깨에는 이 부대의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무게감이 서려 있었다. 은색으로 빛나는 2개의 별. 소장 계급장. 유나의 휴대폰을 빼앗으려던 하지은 중사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그녀는 그 계급장을 그리고 그 계급장의 주인을 알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마동철 대령은 달랐다. 그는 그 얼굴을 그리고 그 어깨의 별 2개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수도군단 부군단장. 육군 최연소 소장이자 합참의장조차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전쟁광 강철의 지휘관. 강민혁 소장. 마동철 대령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숨 쉬는 것조차 잊은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강당 안의 시간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수백 명의 가족들은 영문도 모른 채 헌병들의 통제 아래 굳어 있었고 707의 조교들과 훈련병들은 눈앞에 나타난 소장을 향해 경례조차 붙이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충격으로 마비되었다. 하지은 중사는 자신이 조롱하던 아줌마의 남편이
현역 투스타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그녀의 입이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아까의 그 당당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그녀는 그저 사냥꾼 앞에 사슴처럼 떨고 있었다. 마동철 대령은 사색이 된 얼굴로 황급히 강민혁 소장 앞으로 달려왔다. 그의 이마에는 이미 식은 땀이 흥건했다. 네, 대령 마동철입니다. 강 소장님, 어쩐 일로 이 누추한 곳까지. 마 대령의 경례는 다급하고 어설펐다. 강민혁 소장은 그의 경례를 받는 둥 마는 둥 그를 그대로 스쳐 지나갔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헌병들에게 붙들려 있던 것도 아니고 하중사에게 위협당하던 것도 아닌 그저 무대 앞에서 넋이 나간 채 울고 있는 아내 고윤아에게로 향했다. 강민혁은 헌병들이나 다른 간부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곧장 윤아에게 걸어갔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떨고 있는 그녀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았다. 괜찮아. 내가 왔어, 윤아야. 그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에 윤아는 참아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듯 그의 품에 안겨 오열하기 시작했다. 민혁 씨, 민준이가, 저 여자가, 알아. 다 알아. 이제 괜찮아. 민혁은 아내를 부드럽게 달래면서 고개를 돌려 무대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처남 고민준 이병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아내를 향할 때와는 정반대로 칼날처럼 날카롭고 차가워졌다. 그는 윤아를 부축해 가장 가까운 의자에 앉힌 뒤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시선이 먼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는 하지은 중사에게 향했다. 하 중사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녀가 느낀 것은 단순한 상급자에 대한 공포가 아니었다. 그것은 전쟁터에서 수없이 죽음을 목격한 자만이 뿜어낼 수 있는 압도적인 살기였다. 그리고 민혁의 시선은 마동철 대령에게로 옮겨갔다. 마 대령. 예. 소장님.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진 이 상황. 설명해. 강민혁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당 전체를 얼려버릴 듯한 냉기를 담고 있었다. 그것이. 소장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707의 전통적인 훈련 시범이었고 하지은 중사가 의욕이 과하여 훈련? 민혁이 마 대령의 말을 잘랐다. 내 처남이 수백 명의 민간인 앞에서 내년 부사관에게 군홧발로 짓밟히고 피를 토하는 게 707의 훈련인가? 그는 내년이라는 단어에 의도적으로 힘을 실었다. 하지은 중사가 움찔하며 어깨를 떨었다. 아닙니다. 소장님. 그건. 마 대령. 나는 지금 자네의 변명을 들으러 온 게 아니야. 민혁은 자신의 전투복 주머니에서 장갑을 꺼내 천천히 착용했다. 현 시간부로 707 특수임무단장은 보직 해임한다. 예. 마동철 대령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소장님. 그건 월권이십니다. 저는 월권? 강민혁이 피식 웃었다.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긴급 명령이다. 현 시간부로 강민혁 소장은 707 특임단 내 발생한 불상사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아 현장을 지휘하고 모든 관련자를 색출 보고하라. 이게 방금 내가 받은 명령이다, 마 대령. 이제 이게 월권으로 들리나? 마동철 대령의 입이 닫혔다. 합참의장의 명령. 그것은 방패가 아니라 자신의 목을 겨누는 칼이었다. 헌병대장. 민혁이 외쳤다. 예. 소장님. 저기 서 있는 하지은 중사. 지금 당장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죄목은 직권남용, 가혹행위, 그리고 민간인. 내 아내에 대한 협박 및 폭행 미수다. 당장 끌어내. 알겠습니다.
헌병 2명이 하 중사에게 달려가 그녀의 양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다. 하지은은 저항할 생각조차 못한 채 소장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헌병들에게 개처럼 끌려나갔다. 강민혁은 쓰러진 민준을 향해 고갯짓했다. 의무대. 당장 저 병사 국군 수도병원으로 헬기 이송해. 최고 등급으로. 그리고 그는 다시 마동철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자네, 마 대령. 자네는 지금부터 나와 함께 단장실로 가지. 자네가 말한 그 오해가 뭔지 아주 천천히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봐야겠어. 강민혁 소장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707 특임단장실은 방금 전에 소란이 거짓말인 것처럼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방의 주인인 마동철 대령은 자신의 의자에 앉지 못하고 방문 갱용 소파에 죄인처럼 앉아 있었다. 진짜 주인은 강민혁 소장이었다. 그는 마 대령의 거대한 집무 책상에 기대어 서서 방금 전 헌병 수사관이 가져온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고윤아는 남편의 고집으로 단장실 한편에 마련된 의자에 앉아 차갑게 식은 차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이곳에서 벌어질 일을 똑똑히 지켜봐야 했다. 마 대령. 강민혁이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자네 말대로라면 이건 하지은 중사 개인의 과잉 충성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사고여야 해. 그렇습니다, 소장님. 제가 부하 관리를 잘못했습니다. 전적으로 제 불찰입니다. 하지만 절대 제가 지시하거나 묵인한. 그런데 강민혁이 서류 한 장을 들어보였다. 이게 뭔가? 특수훈련 강화 주간. 지난달 단장 지시로 시행됐군. 나약한 정신 상태를 보이는 훈련병은 충격요법을 통해서라도 즉각 개선할 것. 여기서 말하는 충격요법이 내 처남처럼 군홧발로 밟는 건가? 마 대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닙니다. 그건 그저 정신교육을 강화하라는 비유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비유? 강민혁이 코웃음을 쳤다. 군대에서 그것도 707에서 충격요법이라는 단어를 비유로 쓰는 지휘관도 있나? 자네 나를 바보로 아는군. 강민혁은 다음 서류를 넘겼다. 좋아. 이건 그렇다 치지. 그럼 고민준 이병이 왜 하지은 중사의 표적이 되었을까? 내 처남이라서? 아니면 유독 약해서? 그럴 겁니다. 하 중사가 워낙 강한 군인을 추구하는. 거짓말 마. 조용히 있던 유나가 소리쳤다. 강민혁과 마 대령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유나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민준이가 저한테 편지 보냈었어요. 일주일 전에. 유나가 가방에서 구겨진 편지지를 꺼냈다. 자기가 부대에서 이상한 걸 봤다고. 밤에 간부들이 장비를 어디론가 실어 나르는 걸 봤다고 했어요. 마동철 대령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강민혁은 유나에게서 편지를 받아들었다. 민준의 어설픈 글씨체로 쓰인 내용이었다. 누나, 나 무서워. 여기 하중사라는 사람이 날 자꾸 노려봐. 며칠 전에 내가 불침번 설 때 하중사랑 다른 간부 몇 명이 창고에서 검은 상자를 막 꺼내서 단장님 차에 싣는 걸 봤어. 나랑 눈이 마주쳤는데 그날 이후로 나를 기생충이라고 불러. 강민혁은 편지를 천천히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의 표정은 이제 분노를 넘어 차가운 확신으로 변해 있었다. 마 대령, 자네 지금부터 묵비권을 행사해도 좋다. 어차피 군 검찰에 가서 다 말하게 될 테니까. 강민혁이 책상 위에 인터폰을 눌렀다. 헌병대장. 지금 즉시 단장실로. 문이 열리고 헌병대장이 들어왔다.
마동철 대령. 현 시간부로 직권남용, 가혹행위 교사 그리고 군수품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사무실과 관사, 개인 차량까지 싹 다 압수수색해. 저 편지에 나온 검은 상자가 뭔지 아주 샅샅이 뒤져. 마동철 대령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쳐놓은 덫에 자신이 걸려들었음을 깨달았다. 그가 충격요법으로 입을 막으려 했던 고민준 이병이 가장 치명적인 증거를 그의 누나에게 그리고 그의 누나는 현역 소장인 남편에게 전달했던 것이다. 압수수색은 신속하고 무자비하게 진행되었다. 강민혁 소장의 지휘 아래 헌병 수사관들은 마동철 대령의 사무실을 이잡듯 뒤졌다. 그리고 그들은 마 대령이 자랑처럼 여겼던 집무실 벽 뒤 숨겨진 개인 금고를 발견했다. 소장님, 이겁니다. 금고 안에는 현금 다발과 함께 2개의 장부가 들어있었다. 하나는 공식적인 부대 운영 장부였고 다른 하나는 마동철이 개인적으로 기록한 비공식 장부였다. 강민혁이 장부를 펼쳐들었다. 그 안에는 707에 배정된 최신의 특수 장비들의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최신형 야간 투시경 50세트, 훈련 중 파손, 고지항성 폭약 20kg, 교육훈련 중 전량 소모, 특수 적용용 소총, 세정, 수리 불가 폐기, 이 미친 새끼. 강민혁의 입에서 욕설이 터져나왔다. 마동철은 파손과 소모라는 명목으로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의 핵심 자산을 뒤로 빼돌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장비들은 고스란히 암시장을 통해 흘러나가 마 대령의 비자금이 되고 있었다. 장부의 뒷장에는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도 적혀 있었다. 상급 부대 감사관실 접대비, 육군본부 인사라인 관리비 그리고 하지은 중사, 특별 경력금, 월 300만 원.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마동철은 자신의 진급을 위해 상부에 뇌물을 바쳤고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군수품을 횡령했다. 하지은 중사는 그 횡령의 실행책이자 내부 고발 가능성이 있는 병사들을 억압하는 사냥개였다. 그녀는 그 대가로 매달 거액의 현금을 상납받았다. 민주는 그들의 완벽한 범죄 현장을 목격한 유일한 목격자였고 따라서 반드시 파괴되어야만 하는 존재였다. 오늘 가족 초청 행사는 마 대령과 하 중사에게 민준을 본보기로 삼아 공개적으로 짓밟고 다른 훈련병들에게 공포를 심어줄 절호의 기회였던 것이다. 유나야. 강민혁이 아내를 불렀다. 유나는 장부의 내용을 보고 치를 떨고 있었다. 당신 아버지가 이런 놈들 때문에 돌아가신 거나 마찬가지야.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녀의 아버지는 평생 청렴을 외쳤지만 결국 군 내부의 이런 부패한 시스템과 싸우다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그리고 오늘 그녀의 동생이 그 똑같은 시스템에 의해 죽을 뻔했다. 그때 단장실 문이 열리고 하지은 중사가 조사를 받기 위해 끌려 들어왔다. 그녀는 장부와 현금 다발을 보고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억울합니다. 소장님. 하 중사는 강민혁 앞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다. 저는 단장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여군으로 이 험한 곳에서 살아남으려면 괴물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유나가 차가운 목소리로 그녀의 말을 끊었다. 유나는 눈물을 닦고 하 중사 앞으로 걸어갔다. 너도 여자라며, 너도 군인이라며. 그런데 어떻게 내가 당했던 차별을 너보다 약한 사람에게, 그것도 수백 명이 보는 앞에서 똑같이 되갚을 수 있어? 그건 살아남은 게 아니야. 그건 그냥 괴물이 된 거야. 너는 마동철의 사냥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 하지은 중사는 유나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음을 깨달았다. 강민혁이 헌병들에게 명령했다. 두 사람 다 군 검찰로 이송해. 최고 보안 등급으로. 이 사건 내가 직접 합참의장님께 보고하고 뿌리까지 뽑아버릴 테니까. 마동철 대령과 하지은 중사는 그렇게 자신들이 왕으로 군림하던 요새에서 수갑을 찬 채 초라하게 끌려나갔다. 국군 수도병원 특실. 고민준 이병은 꼬박 이틀 만에 의식을 되찾았다. 그의 몸은 온통 멍과 상처투성이었고 갈비뼈 2대의 금이 가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그의 눈은 707에서 봤던 그 공포에 질린 눈이 아니었다. 누나. 민준아. 유나가 그의 손을 잡고 울음을 터뜨렸다. 괜찮아? 괜찮은 거야? 응. 괜찮아. 매형은? 밖에 있어. 너 깨어났다고 하면 아마 뛰어들어올 거야. 민주는 희미하게 웃었다. 매형. 진짜 멋있더라. 영화 보는 줄 알았어. 바보야. 그런 말이 나와? 너 정말 죽는 줄 알았다고. 누나. 민준이 유나의 손을 힘겹게 마주 잡았다. 나. 미안해. 누나 말 들을 걸 그랬어. 나 같은 놈은 707에 가면 안 되는 거였어.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놈들이 괴물이었던 거야. 두 남매가 한참을 말없이 울고 있을 때 병실 문이 열리고 강민혁 소장이 들어왔다. 그는 전투복이 아닌 깔끔한 근무복 차림이었다. 일어났군, 처남. 매형. 아니, 소장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준이 어설프게 경례를 하려 하자 민혁이 그의 어깨를 지그시 눌렀다. 환자는 눕는 게 임무다. 그는 유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민준의 침대 옆에 섰다. 몸은 좀 어때? 괜찮습니다. 죽을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 넌 군인 아들답게 강한 놈이다. 민혁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민준을 보며 말했다. 마동철 대령과 하지은 중사 둘 다 구속됐다. 군사 재판에서 중형을 피하지 못할 거야. 707은 지휘부 전체가 교체될 거다. 민준아. 민혁이 진지한 목소리로 물었다. 내가 원한다면 당장 의병 제대시킬 수 있다. 내가 겪은 일은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PTSD를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트라우마다. 군 병원 진단서 한 장이면 돼. 아무도 너를 나약하다고 비난 못해. 유나도 간절한 눈빛으로 동생을 바라보았다. 그래, 민준아. 이제 됐어. 그만해도 돼. 누나랑 집에 가자. 민준은 두 사람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유나와 민혁의 눈이 커졌다. 저 707에 남고 싶습니다. 뭐라고? 제정신이야? 유나가 소리쳤다. 거긴 지옥이야. 넌. 누나. 민준이 유나의 말을 막았다. 나. 그날. 하 중사한테 맞을 때 정말 죽고 싶었어. 너무 무섭고 수치스러웠어. 근데 누나가 나 때문에 울면서 뛰어드는 걸 봤어. 그리고 매형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도 봤어. 그는 숨을 골랐다. 그때 깨달았어. 진짜 강하다는 게 하지은 중사처럼 남을 짓밟는 게 아니라는 걸. 진짜 강한 건 매형처럼 그리고 누나처럼 소중한 걸 지키는 거였어. 민주는 강민혁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매형. 저도 그런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도망치면 707은 영원히 안 바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이 거기 남아서 그곳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민혁은 오랫동안 처남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유약하던 청년의 눈에는 이제 꺾이지 않는 강철 같은 심지가 박혀 있었다.
그는 피식 웃으며 민준의 머리를 거칠게 헝클었다. 좋다. 그게 내 대답이라면 받아주지. 대신 진짜 흑표범이 돼서 돌아와라. 알겠나, 고민준 이병. 예, 알겠습니다. 유나는 그런 두 남자를 보며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모르는 표정으로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707 특수임무단에 대한 수사는 국가안보라는 특수성 때문에 언론에 한 줄도 보도되지 않았다. 하지만 군 내부는 발칵 뒤집혔다.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의 심장이 뿌리부터 썩어 있었다는 사실에 합참의장과 육군참모총장은 격노했다. 강민혁 소장의 주도하에 707은 부대 창설 이래 가장 혹독한 수술을 받았다. 마동철 대령과 하지은 중사는 군복을 벗고 군사재판에서 각각 횡령과 직권남용 가혹행위 교사 및 폭행치상 등의 혐의로 10수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들의 부패에 연루되거나 묵인했던 수십 명의 간부들 역시 옷을 벗거나 다른 부대로 뿔뿔이 흩어졌다. 그 빈자리에는 강민혁 소장이 직접 선별한 강직하고 원칙을 중시하는 새로운 지휘관과 간부들이 임명되었다. 그들은 707의 썩은 전통을 도려내고 강하지만 올바른 훈련 시스템을 다시 구축하기 시작했다. 폭력과 가혹행위가 사라진 자리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이 도입되었다. 그리고 6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다시 찾아온 가족 초청 행사. 하지만 6개월 전에 그 음습하고 위압적이던 분위기는 어디에도 없었다. 부대 정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가족들은 밝은 표정으로 자식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유나와 강민혁도 그들 사이에 있었다. 유나는 이번에는 쿠키 대신 민준이 좋아하는 따뜻한 갈비찜을 싸들고 왔다. 저기 온다. 민혁이 연병장 한쪽을 가리켰다. 검은색 특수복을 입은 대원들이 구보를 하며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의 군가는 우렁찼고 표정은 자신감이 넘쳤다. 그리고 그 대열의 맨 앞에서 조금은 까무잡잡해지고 근육으로 다부진 청년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누나, 매형. 이제는 일병 계급장을 단 고민준이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유약한 소년이 아니었다. 어머니, 아버지. 아이고, 내 새끼. 여기저기서 감격의 재회가 이어졌다. 유나도 민준을 힘껏 껴안았다. 고생했어, 내 동생. 정말 멋있어졌다. 하, 뭘 이 정도 가지고. 민준은 쑥스러운 듯 웃더니 민혁을 향해 완벽한 거수 경례를 붙였다. 충성. 일병 고민준. 매형. 아니, 소장님. 잘 지내셨습니까? 그래. 민혁이 그의 경례를 받으며 흐뭇하게 웃었다. 얼굴 좋아졌네. 이제야 진짜 특전용사 같군. 그때 새로운 단장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강민혁의 후배이자 원칙주의자로 유명한 대령이었다. 오늘 여러분의 아들들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보여드릴 간단한 시범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저희는 더 이상 충격 요법 따위는 쓰지 않습니다. 단장의 유머러스한 말에 가족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나왔다. 시범은 절도 있고 강력했지만 그 어디에도 불필요한 폭력이나 모욕은 없었다. 대원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최고의 기량을 선보였다. 시범이 끝나고 단장이 말했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상처를 이겨내고 최고의 훈련병으로 거듭난 대원에게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고민준 일병. 앞으로. 유나의 눈이 커졌다. 민준은 당당한 걸음으로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갔다. 그는 지난 6개월간 가장 혹독한 훈련을 자원해서 이겨냈고 사격과 격술 모두에서 최우수 성적을 받았다. 민준은 단상에서 유나와 민혁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마이크를 잡고 짧게 말했다. 이곳은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곳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진짜 강함은
남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전우를 지키고 스스로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을. 충성.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유나는 자신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강민혁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봐. 내가 말했지. 민혁이 속삭였다. 민준이는 강한 아이라고. 당신 아버지를. 그리고 당신을 꼭 닮았어. 유나는 남편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차가웠던 707의 요새에 비로소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다. 이등병 주제에 나대지 마! 저 아줌마 하나 때문에 우리가 징계 먹는 게 더 무서운 거야! 오늘의 이야기는 꺼져가는 생명을 눈앞에 두고도 책임을 회피하려는 선임의 폭력에 맞서 가장 낮은 계급의 병사가 군인의 진짜 본분이 무엇인지 증명해야 했던 그날의 기록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김민준 이병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푹푹 찌는 늦여름의 열기가 아스팔트 위에서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매미들은 단말마처럼 최후의 비명을 토해내고 있었고 그 소음은 위병소 근무자의 신경을 긁기에 충분했다. 김민준 이병은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땀을 느끼며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 입대하고 석 달, 이제 막 자대 배치를 받아 위병소 근무에 투입된 지 일주일째였다. 모든 것이 낯설고 긴장되었다. 빳빳하게 다려진 전투복의 감촉, 어깨를 짓누르는 소총의 무게, 그리고 귓가에 울리는 선임의 신경질적인 목소리까지. 야, 김민준. 정신 안 차리냐? 눈깔은 장식이야? 저기 차 들어오잖아. 옆에 서 있던 박상철 상병이 턱짓으로 정문 쪽을 가리켰다. 그의 목소리에는 권태와 짜증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다. 박상철 상병은 전역을 넉 달 앞둔 부대 내에서는 알아주는 말년이었다. 그의 군 생활 목표는 단 하나, 아무 일 없이 최대한 편하게 시간을 보내다 나가는 것이었다. 그의 눈에 갓 들어온 신병 김민준의 의욕 넘치는 모습은 그저 피곤한 과시욕으로 보일 뿐이었다. 민준은 흠칫 놀라며 자세를 바로잡았다. 충성. 확인했습니다. 우렁차게 외치는 목소리에 박 상병은 인상을 찌푸리며 귀를 후볐다. 목소리만 크면 다인 줄 알아. 수화 똑바로 해라. 어리바리 까다가 트집 잡히지 말고. 민준은 침을 꿀꺽 삼키고 다가오는 검은색 세단 앞에 섰다. 절도 있는 동작으로 차를 세우고 운전자를 향해 수화 절차를 시작했다. 충성. 검문소입니다. 방문 목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운전석 창문이 스르륵 내려가자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본부중대 김진수 대위의 아내 서지혜 씨였다. 그녀는 남편의 면회를 위해 일주일에 한두 번씩 부대를 찾았다. 고생 많으세요. 김진수 대위님 면회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힘이 없었고 창백한 얼굴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민주는 순간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그녀는 만삭의 임산부였다. 금방이라도 아이가 태어날 것처럼 배가 불렀고 오늘따라 유난히 더 힘들어 보였다. 민주는 신분증을 확인하고 방문 기록을 작성하는 동안에도 힐끔힐끔 그녀를 살폈다. 그녀는 핸들을 잡은 손을 가늘게 떨고 있었고 간간히 숨을 몰아쉬었다.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안색이 많이 안 좋으십니다. 민준의 물음에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다. 괜찮아요. 날이 더워서 그런가 봐요. 하지만 그 미소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상병이 끼어들었다. 야, 뭘 꾸물거려. 빨리빨리 안 보내고. 뒤에 차 밀리는 거 안 보이냐? 그의 말투는 노골적으로 귀찮다는 티를 냈고 임산부를 향한 최소한의 배려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냥 이 지루한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민주는 서둘러 차단기를 올렸다. 충성.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지혜 씨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 차를 몰아 위병소를 통과했다. 하지만 그녀의 차는 멀리 가지 못했다. 위병소를 지나자마자 주차 공간으로 향하던 차가 갑자기 비틀거리며 멈춰섰다. 끼익 하는 불안한 마찰음과 함께였다. 박상병은 혀를 찼다. 아, 저 아줌마는 또 왜 저래?
운전도 못하면서 꾸역꾸역 기어들어와 가지고. 야, 가서 똑바로 주차하라고 전해. 민주는 박상병의 명령에 복종하기 위해 차를 향해 달려갔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운전석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너머로 서지혜 씨의 가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흐가. 민주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그가 문을 활짝 열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서지혜 씨는 의자에 몸을 기댄 채 배를 움켜쥐고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었다. 그녀의 의자 밑으로는 이미 양수가 터져 흥건하게 젖어 있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핏기 하나 없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다. 살려주세요. 아기가 지금.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통에 몸부림쳤다. 민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군대에서 배운 응급처치 요령 같은 것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눈앞의 임산부는 지금 죽어가고 있었다. 그녀와 뱃속의 아이 2개의 생명이 위태로웠다. 민주는 본능적으로 소리쳤다. 박상철 상병님, 위급 상황입니다. 구급차를 불러야 합니다. 하지만 위병소에 기대어 담배를 피우려던 박상병의 반응은 냉담했다. 그는 이쪽을 힐끗 쳐다보더니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야, 오버하지 마. 그냥 배 아픈 거겠지. 의무실에 연락하면 알아서 와.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고 네 선에서 처리해.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양수가 터졌습니다. 당장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박상병의 귀에는 그저 신병이 나서는 것으로만 들렸다.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려는 하극상으로 느껴졌다. 그는 피우려던 담배를 구겨 던지고 성큼성큼 민준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심기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박상철 상병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민준의 외침을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다. 고작 이등병 주제에 감히 상병인 자신에게 지시하듯 소리치는 것도 모자라 귀찮은 일을 만들어내려 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규정과 책임 회피 논리로 가득 찼다. 민간인을, 그것도 부대 안에서 잘못 건드렸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모든 책임은 자신과 위병소 근무자들에게 돌아올 터였다. 최악의 경우 영창에 갈 수도 있었다. 그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다. 야, 김민준.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여기가 네 안방인 줄 알아? 누가 네 멋대로 판단하고 소리 지르래? 박상병은 으르렁거리며 민준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눈에는 이성적인 판단 따위는 없었다. 오직 자신의 안위와 이등병을 짓밟아 기강을 잡으려는 폭력적인 충동만이 번뜩였다. 민준은 다급하게 외쳤다. 상병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분 저러다 정말 큰일 납니다. 빨리 의무대에 연락하고 119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닥쳐. 의무대 연락은 당직사관 통해서 하는 거야. 절차 몰라? 그리고 119는 무슨 119? 부대 안에서 일어난 일은 부대 안에서 해결하는 거야. 괜히 외부에 알렸다가 일 커지면 네가 책임질래? 박상병은 군대 특유의 폐쇄적인 논리를 방패 삼아 민준의 행동을 억압했다. 그의 말은 틀린 것이 아니었다. 군대에는 정해진 보고 체계와 절차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한시가 급한 응급 상황이었다. 절차를 따지다가 사람을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서지혜 씨의 신음소리가 점점 더 커졌다. 그녀는 이제 비명을 지를 힘조차 없는 듯 꺽꺽거리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제발 도와주세요. 그녀의 애원이 민준의 심장을 후벼 팠다. 민준은 더 이상 박상병과 언쟁을 벌일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박상병을 지나쳐 다시 서지혜 씨에게 달려가려 했다. 그 순간 박상병의 이성이 끊어졌다. 이 새끼가 진짜 돌았나? 박상병은 민준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챘다. 민준은 속수무책으로 돌아섰다. 박상병은 그대로 민준의 전투복 멱살을 움켜쥐고 벽으로 밀어붙였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민준의 등이 차가운 위병소 외벽에 부딪혔다. 충격에 잠시 숨이 멎었다. 내가 뭔데 나대? 이등병 주제에 뭐라도 된 것 같아? 여기가 사회인 줄 알아?
사람 하나 살리면 영웅이라도 될 것 같냐고. 박상병의 입에서 침이 튀었다. 그의 눈은 증오와 광기로 번들거렸다. 그는 자신의 무력감과 군 생활에 대한 불만을 전부 민준에게 쏟아내고 있었다. 눈앞에 임산부의 고통은 보이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권위를 무시하고 멋대로 날뛰는 신병에 대한 분노만이 그를 지배했다. 민준은 멱살을 잡힌 채 버둥거렸다. 상병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죽어갑니다. 닥쳐. 죽긴 누가 죽어. 엄살 부리는 거 가지고 유난 떨기는. 저 아줌마 하나 때문에 우리가 징계 먹는 게 더 무서운 거야, 이 병신아. 군 생활조도 모르는 새끼가 어디서 착한 척이야. 박상병은 민준을 위병소 벽에 한 번 더 강하게 밀어붙였다. 민준은 고통에 얼굴을 찡그렸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고통받는 서지혜 씨에게 향해 있었다. 그녀의 눈이 서서히 감기고 있었다. 의식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안 돼, 이러다 정말 죽겠어. 공포가 민준의 온몸을 휩쌌다. 선임의 폭력보다 눈앞에서 꺼져가는 생명에 대한 공포가 훨씬 더 컸다. 그는 이성을 잃고 날뛰는 맹수 같은 박상병을 어떻게든 뿌리치고 상황을 알려야 했다. 이거 놓으십시오. 놓으시란 말입니다. 민준은 발버둥 쳤지만 저녁을 앞둔 상병의 완력을 이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박상병은 오히려 더 세게 멱살을 틀어쥐고 민준의 귓가에 속삭였다. 한 번만 더 주둥이 놀리면 이빨 다 뽑아버릴 줄 알아. 넌 그냥 가만히 서서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알았어? 위병소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한쪽에서는 임산부가 사경을 헤매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선임이 후임을 폭행하며 상황을 은폐하려 하고 있었다. 민준의 눈에 절망이 어렸다. 이 폐쇄적인 공간 안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그를 짓눌렀다. 바로 그때였다. 거기서 지금 뭐 하는 건가? 그들 뒤에서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목소리에는 강철 같은 권위가 실려 있었다. 민준과 박상병은 동시에 얼어붙었다.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돌린 박상병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그의 손에서 힘이 풀리면서 민준의 멱살을 놓고 말았다. 민준은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곳에는 대대장 이진우 중령이 서 있었다. 그는 방금 막 부대박 순찰을 마치고 복귀하던 길이었다. 그의 무궁화 계급장은 늦여름의 햇살을 받아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쓰러져 있는 임산부와 주저앉은 이등병 그리고 사색이 된 상병을 차례로 훑쳤다. 위병소 주변의 시끄러운 매미 소리마저 순간 멎는 듯한 얼음장 같은 정적이 흘렀다. 이진우 중령의 등장은 위병소 주변의 시간을 멈춰버렸다. 그의 존재감은 공기 자체를 무겁게 짓누르는 듯했다. 평소 온화한 성품으로 알려진 그였지만 지금 그의 얼굴은 분노를 억누른 화강암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그의 시선은 먼저 고통 속에 거의 의식을 잃어가는 서지혜 씨에게 향했다. 그는 단번에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했다. 거기 둘 뭐하고 있나? 당장 구급차 부르고 의무대장에게 직접 연락해. 5분 내로 군의관과 함께 위병소로 오라고 전하도록. 이 중령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위병소 안에 있던 다른 근무자들이 혼비백산하여 뛰쳐나왔다. 한 명은 다급하게 수화기를 들었고 다른 한 명은 의무대로 전력 질주했다. 박상철 상병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굳어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다. 끝났다. 그 단어만이 뇌리를 맴돌았다. 이 중령은 박상병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쓰러져 있는 서지혜 씨에게 다가갔다. 그는 자신의 전투복 상의를 벗어 그녀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받쳐주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목을 잡아 맥박을 확인했다. 맥박은 약하고 불규칙했다. 정신 차리시오, 부인. 괜찮소. 이제 곧 구급차가 올 거요. 그는 침착하게 그녀를 안정시키려 노력했다. 군인이 아닌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려는 인간으로서의 모습이었다. 그 와중에도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주변 상황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이쪽을 바라보는 김민준 이병을 발견했다. 민준의 전투복 멱살 부근은 심하게 구겨져 있었고 뺨에는 희미한 손자국이 남아 있었다.
이윽고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군용 앰뷸런스와 119 구급차가 거의 동시에 위병소 안으로 달려들어왔다. 의무대장인 박 대위와 군의관이 황급히 차에서 내렸고 119 대원들도 신속하게 들 것을 준비했다. 대대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설명은 나중에 듣겠다. 산모 상태부터 확인해. 양수가 터졌고 의식이 혼미하다. 의료진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서지혜 씨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링거를 연결한 뒤 조심스럽게 들것에 옮겼다. 그녀는 가장 가까운 민간 종합병원으로 이송될 터였다. 앰뷸런스 문이 닫히기 직전 이 중령은 박 대위에게 나직하게 말했다. 김진수 대위에게는 내가 직접 연락하겠다. 자네는 산모 곁을 지키며 상황을 계속 보고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앰뷸런스가 굉음을 내며 부대를 빠져나갔다. 위병소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모든 소란이 정리되자 이진우 중령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리고 마침내 박상철 상병과 김민준 이병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눈빛은 칼날 같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박상병에게 다가갔다. 박상병은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공포에 질린 쥐의 모습이었다. 박상철 상병. 네. 상병 철. 박상병의 목소리는 염소처럼 떨려 나왔다. 평소 후임들 앞에서 부리던 허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자네 눈에는 저 임산부가 보이지 않았나? 대답. 뭐 보였습니다. 상황이 위급하다는 것도 몰랐나? 그것이 절차에 따라 보고를. 절차? 이 중령의 입가에 냉소가 어렸다.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절차를 따져야 한다는 건가? 그게 자네가 배운 군인 정신인가? 박상병은 고개를 푹 숙였다.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침묵은 모든 것을 인정하는 셈이었다. 이 중령은 더 이상 그를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 시선을 돌려 여전히 바닥에 앉아있는 김민준 이병에게로 향했다. 김민준 이병 일어서. 민준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대대장 앞에 서자 온몸이 떨려왔다. 자신이 뭘 잘못한 건 아닐까, 선임의 말을 어기고 독단적으로 행동한 것이 결국 벌을 받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이 중령은 민준의 구겨진 멱살과 뺨의 상처를 찬찬히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이 순간 가늘어졌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 없이 보고하도록. 민준은 마른 침을 삼켰다. 옆에서 박상병이 거의 눈빛으로 애원하고 있었다. 제발 불리한 말은 하지 말아달라는 무언의 압력이었다. 하지만 민준은 이진우 중령의 흔들림 없는 눈을 보자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이것은 단순히 박상병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 군대라는 조직의 더 깊은 문제와 관련되어 있음을 그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민준은 입술을 깨물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기 시작했다. 김민준 이병의 보고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그는 서지혜 씨가 위병소에 도착했을 때부터 이상 징후를 보였던 것, 차를 멈추고 고통을 호소했던 순간, 그리고 자신이 도움을 요청하자 박상철 상병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빠짐없이 털어놓았다. 절차를 운운하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던 것, 자신을 겁박하고 마침내 멱살을 잡고 폭행하며 도움을 주지 못하게 막아선 사실까지.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사실을 말하고 있었다. 보고를 듣는 동안 이진우 중령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갔다. 그의 주먹은 자신도 모르게 꽉 쥐어졌다. 그는 군 생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부조리를 목격했지만 눈앞에서 생명이 꺼져가는 상황을 외면하고 자신의 안위와 권위를 위해 후임을 폭행한 이런 경우는 참기 힘든 모욕이자 군에 대한 배신으로 느껴졌다. 군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 가장 기본적인 본분을 망각한 병사는 더 이상 군인이라고 할 수 없었다. 민준의 보고가 끝나자 이 중령은 아무 말 없이 박상철 상병을 돌아봤다. 박상병은 이제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온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짓의 무게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대대장의 침묵 속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박상철 상병. 이 중령이 다시 그의 이름을 불렀다. 김민준 이병의 보고 내용 중에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나? 없습니다. 박 상병은 모기만 한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다. 그 한마디는 그의 모든 죄를 시인하는 것이었다. 이 중령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너는 군인의 자격이 없다. 아니, 사람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내가 말하는 그 절차와 규정은 사람을 죽으라고 내버려 두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무책임하고 나태한 자들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휘두르는 방패가 아니란 말이다. 그의 목소리는 위병소 전체에 서늘하게 울렸다. 주변에 있던 다른 병사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내가 오늘 한 짓은 3가지의 큰 죄를 저지른 것이다. 첫째, 위급한 상황에 처한 국민을 외면한 죄. 둘째, 올바른 판단을 하고 행동하려던 후임을 폭행하고 직무 수행을 방해한 죄. 셋째, 이 모든 행동으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죄다. 이 중령은 말을 마친 뒤 위병소 당직 근무를 서고 있던 부사관을 불렀다. 당직하사. 예, 중사 최민식. 박상철 상병의 총기를 회수하고 즉시 대대장실로 연행하도록. 중대장에게 연락해서 관련 경위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보고하라고 전하고. 알겠습니다. 최 중사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박 상병에게 다가가 그의 소총을 회수했다. 박 상병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무기력하게 끌려갔다. 그의 군 생활은 사실상 오늘로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자 이 중령은 다시 김민준 이병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아까의 냉엄한 모습은 사라지고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칭찬과 안쓰러움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김민준 이병. 이병 김. 민. 준. 민준은 반사적으로 관등 성명을 외쳤다. 자네는 오늘 아주 힘든 상황 속에서 군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 규정과 절차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 계급과 위력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용기를 보여주었어. 이 중령은 민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두려웠을 텐데 정말 잘했다. 자네 같은 병사가 있다는 것이 이 부대의 자랑이다. 대대장의 따뜻한 칭찬에 민준은 울컥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그는 아랫입술을 꽉 깨물며 간신히 참아냈다. 공포와 무력감, 서러움과 분노가 뒤섞였던 감정들이 대대장의 한마디에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우선 위병소 근무는 다른 인원으로 교대하도록 조치하겠다. 자네는 오늘 많은 일을 겪었으니 중대로 복귀해서 안정을 취하도록. 그리고 얼굴에 상처가 있는 것 같으니 의무실에 들러 치료부터 받도록 해라.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다. 이건 명령이다. 이 중령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말에는 민준을 보호하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한 병사의 일탈로 끝나지 않도록 그리고 피해자인 민준이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만들 생각이었다.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내가 직접 사단장님께 보고하고 자네에게는 합당한 포상을 내릴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 아무 걱정 말고 푹 쉬도록. 민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여 깊이 경례하는 것으로 자신의 감사를 표했다. 한 명의 지휘관이 보여준 올바른 판단과 리더십이 자칫하면 2개의 생명을 앗아가고 한 젊은 군인의 의지를 꺾을 뻔했던 끔찍한 비극을 막아낸 순간이었다. 박상철 상병은 대대장실 한쪽에 놓인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유난히 따갑게 느껴졌다. 조금 전까지 그가 근무하던 위병소의 풍경이 아득하게 멀게만 느껴졌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책상 너머에서 서류를 검토하는 이진우 중령의 침묵이 그의 숨통을 조여왔다. 종이를 넘기는 소리, 펜이 서류에 스치는 소리 하나하나가 심판의 망치 소리처럼 들렸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이 중령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박상철 상병. 고개 들어라. 박 상병은 마지못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 중령은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내려놓고 지친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분노보다 깊은 실망감이 담겨 있었다. 나는 자네에게 왜 그랬냐고 묻지 않겠다. 이유가 무엇이든 자네의 행동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 대신 다른 것을 묻고 싶군. 자네는 군 생활이 뭐라고 생각하나? 예상치 못한 질문에 박상병은 당황했다. 그는 우물쭈물하며 입을 열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나라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과서적인 대답이었다. 이 중령은 피식 웃었다.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 행동은 정반대였지. 자네에게 군 생활은 그저 어떻게든 시간만 때우고 편하게 지내다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떠나면 그만인 곳이었을 거다. 안 그런가? 정곡을 찔린 박상병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자네의 눈에는 의욕 넘치는 후임이 안 입고와 보였을 테고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자 어떻게든 회피하고 싶었을 거야. 그 임산부가 정말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겠지. 아니, 설령 그런 생각을 했더라도 그로 인해 내가 입게 될 피해가 더 두려웠을 거다. 이 중령의 말은 칼날이 되어 박상병의 양심을 후벼 팠다. 그는 자신의 이기심과 비겁함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을 뻔했는지 이제야 깨닫고 있었다. 만약 대대장이 그 순간 나타나지 않았다면 서지혜 씨와 뱃속의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했다. 박상병. 군대는 사람을 죽이는 기술을 배우는 곳이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다. 우리는 총을 들고 있지만 그 총구는 항상 적을 향해야지 우리가 지켜야 할 국민이나 함께 싸워야 할 전우를 향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너는 오늘 그 총구를 내 멋대로 휘둘렀다. 위기에 처한 국민을 외면했고 너의 전우를 폭행했다. 이 중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는 창밖의 연병장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자네에게는 중징계가 내려질 거다. 군기 교육대에 가게 될 수도 있고 남은 군 생활 내내 다른 병사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될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벌이 뭔지 아나? 박상병은 고개를 저었다. 평생 오늘을 후회하며 살게 될 거라는 거다. 자네의 비겁함 때문에 두 생명이 사라질 뻔했다는 기억, 그 기억이 자네를 평생 따라다니며 괴롭힐 게다. 그게 군법보다 더 무서운 형벌이야. 이 중령은 말을 마친 뒤 책상 위에 전화기 버튼을 눌렀다. 인사과장, 나 대대장이다. 지금 바로 내 사무실로 오도록. 잠시 후 노크 소리와 함께 인사과장이 들어왔다. 이 중령은 박상병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병사는 금일부로 모든 보직에서 해임하고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대기 조치하도록. 상세한 징계 사유와 절차는 내가 직접 서류로 넘기겠다. 인사과장은 굳은 얼굴로 경례하고 박상병을 데리고 나갔다. 텅 빈 대대장실에 남은 이 중령은 깊은 피로감을 느끼며 의자에 몸을 기댔다. 한 병사의 일탈을 처리하는 것보다 무너진 군 기강과 병사들의 안일한 정신 상태를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다. 같은 시각 김민준 이병은 중대 의무실에 앉아 있었다. 군의관은 그의 뺨에 난 상처를 소독하며 혀를 찼다. 이거 그냥 긁힌 게 아니라 손톱 자국이네. 세 개도 잡았구만.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해. 괜찮습니다. 민주는 덤덤하게 대답했다. 뺨의 통증보다 아직도 진정되지 않는 심장의 두근거림이 더 크게 느껴졌다. 치료를 마치고 생활관으로 돌아오자 동기들과 선임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다. 몇몇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다가와 괜찮냐고 물었고 몇몇은 멀찍이 서 수군거렸다. 박상철 상병이 대대장에게 직접 연행되었다는 소문은 이미 부대 전체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민주는 선임을 꼰지른 후임으로 낙인 찍힐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의 예상과 달리 대부분의 병사들은 그를 비난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용기를 칭찬하는 분위기였다. 평소 박상병의 게으르고 권위적인 태도에 불만을 품고 있던 병사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야, 김민준. 너 진짜 대단하다. 나라면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했을 거야. 맞아. 박상병 그거 완전 개새끼였잖아. 잘 됐어, 아주.
동기들의 위로와 선임들의 격려 속에서 민주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다. 병원으로 실려간 서지혜 씨는 과연 무사할까? 그녀와 아기는 괜찮을까? 그 생각에 좀처럼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부대는 전날의 소란이 언제 있었냐는 듯 평소와 같은 일과를 시작했다. 하지만 공기 중에 떠도는 미묘한 긴장감은 감출 수 없었다. 특히 김민준 이병이 속한 중대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웠다. 박상철 상병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컸고 그의 징계 소식은 병사들 사이에서 끊임없는 화제거리였다. 아침 점호 시간 중대장은 이례적으로 길게 훈시를 했다. 그는 어제 있었던 사건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군인의 본분과 책임감 그리고 전우회에 대해 힘주어 강조했다. 그의 시선은 여러 번 민준에게 머물렀다. 그것은 질책이 아닌 격려와 신뢰의 눈빛이었다. 일과가 시작되고 민준은 다른 병사들과 함께 진지 보수 작업에 투입되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삽질을 하는 고된 작업이었지만 그는 묵묵히 자신의 임무에만 집중했다.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을 주지 않으려는 자기 나름의 노력이었다. 하지만 문득문득 어제 일이 떠올라 삽을 쥔 손에 힘이 빠지곤 했다. 김이병 잠깐 쉬었다가 해. 작업을 지휘하던 행정보급관이 다가와 물통을 건넸다. 그는 평소 무뚝뚝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지만 오늘따라 민준을 대하는 태도가 유달리 부드러웠다. 어제 일은 들었다. 고생 많았다. 아닙니다. 박상병 그놈은 군기 교육대로 가게 될 거다. 아마 영창보다 더 힘든 곳이 될 게다. 너한테 무슨 해코지라도 할까봐 걱정했는데 그럴 일은 없으니 안심해라. 행정보급관은 툭툭 민준의 어깨를 두드려주고는 다른 곳으로 갔다. 그의 무심한 듯한 위로가 민준의 마음을 조금은 가볍게 해주었다. 오후가 되었을 때 중대 행정병이 헐레벌떡 작업장으로 달려왔다. 이병 김민준, 지금 당장 대대장실로 오시랍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다시 민준에게 집중되었다. 또 무슨 일이지? 민준은 불안한 마음으로 삽을 놓고 행정병을 따라 나섰다. 대대장실 문 앞에 서자 어제와는 또 다른 긴장감이 그를 덮쳤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노크했다. 들어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이진우 중령이 평소의 온화한 미소로 그를 맞았다. 그의 집무실에는 또 다른 손님이 와 있었다. 전투복 차림의 젊은 장교였다. 민준은 그가 누구인지 금방 알아챌 수 있었다. 본부중대장 김진수 대위, 바로 서지혜 씨의 남편이었다. 김 대위는 민준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민준에게 다가와 아무 말 없이 그의 두 손을 덥석 잡았다.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김민준 이병.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잠겨 있었다. 그는 감정을 억누르려는 듯 입술을 깨물었지만 이내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후드득 떨어졌다. 그는 민준의 손을 잡은 채 고개를 숙였다. 김이병 덕분에 제 아내와 그리고 제 아들이 살았습니다. 아들이요? 민준은 놀라서 물었다. 이진우 중령이 대신 대답해 주었다. 어젯밤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했다고 한다. 조금만 늦었어도 산모와 아이 둘 다 위험했다고 하더군. 다행히 지금은 둘 다 안정을 되찾았고 아주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다고 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준의 온몸에 퍼져 있던 긴장과 불안감이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듯 했다. 가슴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김 대위는 눈물을 훔치고 다시 입을 열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 현장에서 신속한 판단을 하고 병원으로 이송하려 했던 그 짧은 순간이 골든타임을 지켜냈다고. 만약 거기서 몇 분만 더 지체했더라면 상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는 민준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제 가족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민준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대위님.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 자네는 해야 할 일 이상을 했어. 이진우 중령이 흐뭇한 표정으로 말했다.
김이병 사단장님께서 자네에게 4박 5일의 포상 휴가를 승인하셨다. 그리고 이번 주 주말에 있을 사단 창설 기념 행사에서 자네에게 직접 표창을 수여하시겠다고 전해오셨다. 포상 휴가와 사단장 표창. 신병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영광이었다. 하지만 민준에게는 그 어떤 포상보다 방금 전 김대위가 전해준 모두 무사하다는 소식이 더 큰 기쁨과 위안으로 다가왔다. 김대위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 민준에게 건네려 했다. 약소하지만 제 아내와 제가 드리는 감사의 표시입니다. 민준은 화들짝 놀라며 손을 내저었다. 아닙니다, 대위님. 정말 괜찮습니다.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김이병. 이 중령이 나직하게 말했다. 그건 받도록 해라. 군인으로서의 포상과는 별개로 한 인간으로서 감사를 표하는 것이니 거절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받아들었다. 봉투 안에는 현금이 아닌 정성스럽게 쓴 편지 한 통과 갓 태어난 아기의 발 도장이 찍힌 작은 카드가 들어있었다. 편지에는 서지혜 씨가 쓴 진심 어린 감사의 글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민주는 그 편지를 읽기도 전에 코끝이 찡해졌다.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그 기적의 무게가 민준의 마음을 따뜻하고 묵직하게 채우고 있었다. 사단 창설 기념일이 다가왔다. 부대는 며칠 전부터 행사 준비로 분주했다. 연병장에는 거대한 단상이 설치되었고 병사들은 전투복을 빳빳하게 다리고 전투화를 반짝반짝하게 닦으며 행사를 준비했다. 김민준 이병 역시 그들 중 하나였지만 그의 마음은 다른 병사들과는 조금 다른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번 행사의 주인공 중 한 명이었다. 행사 당일 가을 하늘은 더없이 맑고 높았다. 수천 명의 장병들이 연병장에 도열해 있었고 단상에는 사단장 이하 부대의 모든 지휘관들이 자리했다. 지역 유지들과 군 관계자들도 초청되어 자리를 빛냈다. 웅장한 군악대 연주와 함께 행사가 시작되었다. 모범 장병 및 부대 표창 수여식이 진행되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다음은 투철한 군인 정신과 용기 있는 행동으로 국민의 생명을 구한 공로를 인정하여 1대대 3중대 김민준 이병에게 사단장 표창을 수여하겠습니다. 김민준 이병은 단상 위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그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 연병장에 도열해 있던 모든 병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향했다. 민준은 잠시 숨을 골랐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두렵지는 않았다. 그는 절도 있는 동작으로 대열에서 빠져나와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수천 개의 시선이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집중되었다. 그의 동기들은 자랑스러움과 부러움이 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단상 위에 올라서자 별 2개가 빛나는 계급장을 단 사단장이 인자한 미소로 그를 맞았다. 그는 민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나직하게 말했다. 정말 장하다, 김이병. 자네 같은 아들 같은 병사가 있어 든든하군. 사단장은 직접 표창장과 함께 포상 휴가증을 민준의 손에 쥐어주었다. 민준은 우렁찬 목소리로 격려했다. 충성. 그 순간 연병장을 가득 메운 장병들 사이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그것은 단순히 형식적인 박수가 아니었다. 한 젊은 군인의 용감한 행동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과 찬사가 담긴 박수였다. 민준은 단상 위에서 자신에게 박수를 보내는 전우들을 바라보았다. 저들 중 누군가는 그날의 자신처럼 부조리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을 기억한다면 그들도 자신처럼 용기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자 가슴 벅찬 감동이 밀려왔다. 표창 수여식이 끝나고 행사의 마지막 순서인 부대원들의 가족 면회 시간이 이어졌다. 민준은 휴가를 나가기 전이었기에 찾아올 가족이 없었다. 그는 홀로 생활관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다. 김민준 이병.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돌아보니 환하게 웃고 있는 김진수 대위와 이제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듯 보이는 그의 아내 서지혜 씨가 서 있었다. 그녀의 품에는 하얀 속삭이에 쌓인 작은 아기가 안겨 있었다. 사모님, 아기. 민주는 반가움에 달려갔다.
서지혜 씨는 고마움이 가득한 눈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김이병님 덕분이에요. 오늘 표창 받으시는 모습 정말 멋있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민준에게 보여주었다. 아기는 세상 모르고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작은 입술, 오밀조밀한 눈, 코, 입이 너무나 사랑스러웠다. 민준은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자신이 지켜낸 생명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이름은 하준이라고 지었어요. 하늘이 내려준 보물이라는 뜻이에요. 김대위가 아기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말했다. 서지혜 씨가 말했다. 괜찮으시다면 우리 하준이 한번 안아주시겠어요? 하준이의 생명의 은인이니까요. 민준은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다.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아기가 너무 작아서.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녀는 웃으며 민준에게 아기를 안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아기를 품에 안았다. 작고 따뜻한 생명의 온기가 그의 군복을 통해 전해져 왔다. 아기는 그의 품 안에서 꼼지락거리더니 이내 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 순간 민준은 깨달았다. 자신이 받은 그 어떤 표창이나 휴가보다도 지금 이 순간 품에 안은 작은 생명의 무게가 가장 값진 상이라는 것을. 군인이 되어 누군가를 지켜냈다는 사실이 그의 남은 군 생활을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을 지탱해줄 가장 큰 자부심이 될 것임을. 한쪽에서는 김대위 부부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고 멀지 않은 곳에서 이진우 중령 역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다. 부조리와 폭력이 핥히고 간 상처 위로 새로운 생명과 따뜻한 인간애가 아름답게 피어나는 순간이었다. 김민준 이병이 4박 5일간의 포상 휴가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했을 때 부대의 분위기는 그가 떠나기 전과는 사뭇 달라져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그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였다. 이전까지 그를 그저 어리바리한 신병으로 보던 선임들은 이제 그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에는 은근한 존중과 경외심이 섞여 있었다. 물론 일부는 여전히 그의 행동을 운 좋게 포상받은 오지랖 정도로 폄하하며 시기하기도 했지만 대놓고 그를 괴롭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단장에게 직접 표창을 받은 병사를 건드릴 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었다. 그의 휴가 기간 동안 박상철 상병은 징계위원회를 거쳐 15일간의 군기교육대 입소 처분을 받았다. 군기교육대는 과거의 영창과는 달랐지만 폐쇄된 공간에서 고강도의 정신교육과 육체훈련을 받는 곳으로 병사들 사이에서는 기피 대상 1호로 꼽혔다. 15일이라는 기간은 결코 짧지 않았다.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는 시간을 보내게 될 터였다. 민준은 다시 평범한 이등병의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는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이전과 같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겪은 사건을 통해 군대라는 조직의 명과 암을 동시에 목격했다. 박상철 상병과 같은 부조리한 선임이 있는가 하면 이진우 중령처럼 진정한 군인 정신을 가진 지휘관도 있었다. 그는 자신이 어떤 군인이 되어야 할지 분명한 목표를 갖게 되었다. 어느 주말 오후 민준은 중대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그의 옆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돌아보니 뜻밖의 인물이었다. 박상철 상병이었다. 군기 교육대에서 막 퇴소한 듯 그의 얼굴은 햇볕에 검게 그을리고 살이 셔비어 있었다. 예전의 거만하고 나태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어딘지 모르게 위축되고 초라해 보였다. 생활관 동기들에게 듣기로 군기 교육대에서 돌아온 박 상병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했다. 말이 없어지고 누구와도 잘 어울리지 않았으며 그저 시키는 일만 기계적으로 해낼 뿐이었다. 민주는 그를 마주하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박 상병이었다. 미안했다. 그의 목소리는 작고 갈라져 있었다. 그는 민준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그날 내가 정말 미친놈이었다. 너한테도 그리고 그 산모한테도 평생 갚지 못할 죄를 지었다. 민준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사과가 진심이라는 것이 느껴졌다. 증오나 원망의 감정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대신 한 인간에 대한 복잡한 연민이 그 자리를 채웠다. 군기 교육대에서 매일 밤 그날 일이 생각나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만약 대대장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다. 너는 사람을 살리려고 했는데 나는 그걸 막으려고 했으니까 나는 군인 이전에 그냥 쓰레기였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너한테 이런 말할 자격 없는 거 안다. 그냥 정말 미안하다고 그 말 한마디는 꼭 하고 싶었다. 박상병은 자리에서 일어나 도서관을 나가려 했다. 그때 민준이 그를 불러 세웠다. 박상철 상병님. 박상병이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다. 괜찮습니다. 저도 다 잊었습니다. 민준의 말에 박상병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한번 꾸벅 숙이고는 서둘러 도서관을 빠져나갔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민준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용서는 때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더 큰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그는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다. 그날 이후 박상병은 남은 군 생활 동안 눈에 띄게 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물론 한 번의 사건으로 사람이 완전히 변할 수는 없겠지만 그는 최소한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다. 후임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일도 없었고 훈련에도 열외 없이 묵묵히 참여했다. 시간이 흘러 민준은 일병이 되고 상병이 되었다. 그는 부대 내에서 FM이면서도 융통성 있는 선임으로 통했다. 특히 신병들에게는 따뜻한 형처럼 대해주었고 부조리한 관행을 발견하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바로잡으려 노력했다. 그의 행동은 이진우 중령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의 군 생활 내내 김진수 대위 부부와의 인연은 계속되었다. 김 대위는 민준을 친동생처럼 아껴주었고 민준이 휴가를 나갈 때마다 집으로 초대해 식사를 대접했다. 민준은 하준이가 뒤집기를 하고 기어다니고 마침내 첫걸음말을 떼는 모든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다. 하준이는 유독 민준을 잘 따랐고 그를 보면 방긋방긋 웃으며 품에 안겨왔다. 민준에게 하준이는 단순한 아이가 아니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살아있는 증거이자 희망의 상징이었다.